자, 근데 저는 이 좋은 시간은 끝났다고 봅니다. 이제는 이게 바뀔 것 같아요. 새로운 국면에서 이 투자 포인트에 꼭 4가지. 그러면 또 이제 오미크론 이슈에 대해서는 다뤄봤고, 네네. 또 이 이슈를 뭐 미리 말씀드리고, 결과적으로 2022년에는 과연 또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자산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속해 있는 두물머리, 네. 네, 우리의 국내 최초의 로보 어드바이저 업체이자 핀테크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지향하는 업체입니다. 거기서 연간 전망을 냈어요. 네네. 그러니까 좀 연간 전망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국면이 바뀐다. 연간 전망 타이틀이 넥스트 스테이지입니다. 네네. 국면이 바뀌는데 어떤 국면을 우리가 봐야 되고 또 그 국면을 제가 4가지 띠이라 그래서 앞으로 내년을 시발점으로 해서 향후 2, 3년 동안 바뀌는 이 4가지 큰 테마를 좀 안고 가면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하나 좀 꾸며봤습니다. 일단 목차는 뭐 앞에 썸머리를 중반적으로 쭉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썸머리에 엑기스 결론을 뚝뚝뚝 던질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가는 거고, 뒤에는 이제 글로벌 경제 전망은 좀 짧게, 왜냐하면 성장률이나 소비자 물가 뭐 이런 플로우이기 때문에 좀 엑기스 있게 말씀드릴 거고, 이제 2022년 4가지 띠이라 그래서 첫 번째는 넥스트 레벨이라고 해서 최근 에스파 네네. 좋아하세요? 그냥 별로 사실 관심이 없어요. 네, 에스파 때문에 넥스트 레벨이 아니고 레벨로 읽으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 직원들이. 그래서 넥스트 레벨은 뭐냐면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저금리 시대는 끝났습니다. 레벨 자체가 달라졌다. 네네. 금리의 레벨 수준이 달라졌다. 네네. 이유는 무엇이고 네. 우리 무엇을 대비해야 되는가, 그거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넥스트 체인이에요. 글로벌 밸류 체인. 네네. 네,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게 국가 간의 산업의 연결고리가 깨졌다. 이제는 재편된다. 그럼 우리가 어떤 곳에 기회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세 번째는 제가 오늘 대표님 처음 뵀는데 네. 연배가 뭐 저랑 비슷하겠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저희가 뭐 MZ세대에 거의 초입에 있다라고 해도 되나요? 아니면 아닌가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MZ세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MZ세대. 네, 그 정의를 좀 내야 될 텐데, 81년생부터 뭐 2000몇 년생까지. 그 턱걸이 걸려 있습니다. 네, 턱걸이 걸려 있죠. 네네. 자, 왜 이런 말씀 드렸냐면, 넥스트 제네레이션이라 그래서 향후 세상의 중심이 되는 세대가 옵니다. MZ세대. 사실 Z세대에 좀 더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요. 그 세대들의 특징이 뭐고, 그 세대들의 특징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네네. 마지막으로는 넥스트 어셋입니다. 이제는 전통 자산을 뛰어넘는 대체 자산이 뭐 비트코인 ETF도 많이 나오니까요. 그렇죠. 이제는 이 가상자산 화폐가 제도권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자산이 어디에 특징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 정도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기대가 벌써 됩니다. 네. 네, 좀 길 수도 있으니까 네네. 뭐 중간중간에 잘 이렇게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자, 먼저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경제 전반적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2022년 글로벌 경제는 Back to Normal의 원년이라고 봐요. 여기서 Back to Normal은 뭐냐면 코로나 이전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코로나 이전으로 간다는 게 성장 속도가 완만해진다는 겁니다. 그럼 자칫 보면 속도가 완만한 게 코로나 이전인가? 근데 이전이에요. 왜냐면 코로나 이전까지 우리의 금융시장에서 억눌렸던 단어가 있는데 뉴노멀이라고. 네네. 계속해서 성장도 낮아지고 금리도 낮아지고, 그런데 백투노멀 중에 성장은 이전 수준으로 완만해진다. 코로나 터지고 전 세계가 마이너스였잖아요. 네네. 그리고 올해 기저효과로 V자 반등했습니다. 네네. 그 수준이 옛날 수준으로 슬로우 다운해진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네. 다만 역시 국가별로 차별화는 되게 심해질 거다. 심화될 거다. 오늘 오미크론 얘기하면서도 네네. 앞단에서 각 대륙별로 이 접종률이라든지 이런 게 다르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상당히 편차가 심하더라고요. 네, 그 편차가 심한 게 결국 보건의료거든요. 보건의료는 생명과 연결돼 있고 그 생명은 경제 주체들의 또 활동과 연결돼 있어서 결국 국가 경제랑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속도감 자체, 성장의 속도감 자체도 국가별로는 좀 다르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인플레이션 때문에 간밤에 파월도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담으로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자리가 사람 만든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네, 중요하죠. 파월이 연임이 됐어요. 네. 이전 옐런은 연임을 못했는데 네네. 전통 경제학자가 아닌 파월이 연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임하는 그 자리는 지금 연준 의장한테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게 있으면 뭘까요? 이 인플레이션을 과연 잡을 것이냐, 아니면 좀 더
긍정적으로 경제 시그널을 이끌 것이냐. 네. 어쨌든 화두는 인플레이션이에요. 네네. 그러면 저는 당분간은 파월 의장이 이 페드 의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거다. 즉 인플레이션을 상당 부분 억누르는 제스처를 취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한 6, 7개월, 짧게는 길게는 1년만 놓고 보면 다시 예전처럼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거다. 아,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네.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좀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좀 중장기로 보면 네네. 한 1년 정도 보면은 네네. 다시금 뭔가 인플레를 일으킬 것 같은 그러니까 그쵸. 처음에는 약간 매파적인 속성을 띠다가 나중으로 가면 갈수록 비둘기 같은 맞습니다. 그런 제스처를 취할 거다. 네, 그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네. 제가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의 전망이 네. 내년 상반기가 피크입니다. 아, 네, 그런 조짐들이 보이고 있어요. 네네. 이거 되게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조만간 한 6개월 동안은 인플레이션이라고 우리 흔히 보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라든지 각 국가의 CPI라고 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계속해서 높아질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죠. 쟤 왜 나와가지고 갑자기 계속해서 6개월 동안 물가 높은데 갑자기 낮아진다 그래. 네. 근데 미리 좀 말씀드리면 기저효과가 사라지고요. 물가의 레벨은 높아지고 상승률의 숫자는 높아지는데 네. 전월 대비 증가폭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확실히 추이가 보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올라가는 속도는 내년 한 6월, 7월까지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고요. 근데 그 이후는 정점 찍고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앙은행도 스탠스를 바꾸겠죠. 지금이야 천정부지로 올라가니까 네. 우리가 일시적으로 본다는 것도 이미 폐기하겠다라는 것까지 강경하게 나서고 있는데 네. 데이터 디펜던트하는 연준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 물가가 정점을 찍었다라는 시그널이 나오면 이제는 좀 더 물가에 대해서는 다소 좀 완화적인 스탠스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우리가 대비할 거는 한 6개월 정도는 엄청 매파겠구나. 다만 이것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투자의 어떤 틀을 마련해서는 안 된다. 아, 계속해서 매파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투자하면 안 된다. 그렇죠. 네,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평생 한 2, 3년 동안 매파겠네라고 하는 것보다는 네네. 이 매파라는 게 길면 내년 한 6, 7월까지가 아마 그 정점일 거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주간을 갖고 투자를 하시는 부분이 좀 필요할 때인 것 같고요. 저는 감히 좀 말씀드리면 물가의 이 상승폭, 상승 속도는 내년 상반기가 좀 피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여기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압력은 지속되는 환경에 왔는데 그런데 그 속도가 네네. 지금처럼 지금 한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6.3%거든요. 연말에 7%, 내년 1분기에 평균 한 7.5, 2분기에 8, 3분기에 9, 10, 11이 아니고 6, 7, 7.5 하다 보면 내년 하반기에는 다시 6, 아니면 5, 4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4% 물가 상승률이 높냐 낮냐의 왈가불가 있을 겁니다. 높죠. 옛날에 제로금리 0%보다는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6이나 7이나 8보다는 좀 낮아질 거다. 그래서 약간 그 금리의 레벨이 달라진다가 그런 의미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그래서 저금리는 탈피하는 거고 네. 이제는 고금리에 대한 우려감은 있지만 넥스트 레벨은 아마 중금리 정책에 좀 더 자산 배분이나 아니 투자도 그쪽에 많이 기회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글로벌 경제 전반적인 웜업은 그렇고요. 뒤에는 이제 몇 개의 장표랑 보면서 말씀드릴 거고, 이제 넥스트 레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 흔히 경제학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들어보셨죠? 지겹게 듣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과연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가는 것이냐, 아니면 경기도 좋아지고 물가도 오는 리플레이션에 들어갈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어요. 근데 네. 제가 보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뒤에 가서 말씀드릴 거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스태그플레이션도 아니고 리플레이션도 아니라고 봅니다. 약간 좀 어중간한 그런 네, 슬로우플레이션이라고 봅니다. 슬로우플레이션. 네, 뭐냐면 성장이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 back to normal, 그러니까 완만해진다는 거잖아요. 네네.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거죠. 네. 일단 앞으로 전진한다라는 게 포커스가 있고, 물가 상승률도 상당 부분 높아지겠지만 이 속도는 아마 상반기가 피크일 것 같고, 그래서 성장이 느리고 물가 상승률도 높았다가 낮아지니 평균적으로 보면 완만할 거다. 그래서 슬로우플레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다만 레벨 자체가 이전보다는 높아질 거다. 이미 대출금리나 예금리가 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가장 중요한데요. 사실 금리라든지 이런 레벨을 논할 때는 연준이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 달라요. 지금만 놓고 보면, 오늘 이 시점에서만 놓고 보면 뭐 미국의 JP모간이나 골드만삭스가 다 내년 상반기에 금리를 올릴 거다. 네. 테이퍼링은 내년 6월에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11월 FOMC부터 월 150억 달러씩 줄이는 게 아니고 300억 달러 아니면 더 이상까지 해갖고 내년 한 2, 3월이면 끝나고 곧바로 4월 봄 되면 금리 올릴 거다.
대비해야 된다라고 상당히 속도감 있게 전망을 내고 있지만 네. 저는 쉽지 않다. 그렇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네. 제가 가장 보는 핵심 차트가 있습니다. 네. 그 차트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한 파월 의장도 간간히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그 부분이 계속해서 고수되는 한 실제 테이퍼링은 지금 수순대로 간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은 상당히 별개일 수 있다. 2013년, 14년처럼 네. 1년까지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가운데 텀은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 근거가 좀 궁금하네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넥스트 체인입니다. 넥스트 체인도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우리 흔히 차이메이카라고 들어보셨어요? 차이메이카요? 차이메리카. 차이나와 차이나랑 아메리카의 합성어죠. 그러니까 중국은 계속해서 물건을 생산하죠. 네네. 그리고 미국한테 주면 미국은 계속해서 사주고. 소비하고, 네. 그렇죠. 그게 들어오는 달러를 갖고 중국은 다시 미국의 국채를 사주고. 네네. 계속 기축통화 시스템이 유지되면서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쪽은 생산했고요. 한쪽은 소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의 11월달 수출도 600억 달러, 사상 최고예요. 엄청 잘 나왔더라고요. 600억 달러면 거의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경쟁력입니다. 근데 이게 지수가 왜 그러죠? 그런데 지수도 보면 오늘 전자닉스 좋아요. 네, 오늘은 확실히 좀 반등이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양극화죠. 네네. 근데 거기서 의미하는 건 뭐냐면 결국 그동안 한국 경제가 구조상 일본의 중간 역할, 일본에서 기술을 수입해서 그걸 가공해서 중국으로 넘겨줘서 중국은 그거 갖고 미국한테 팔아서 이 밸류 체인이 형성됐다라는 네네. 것이죠. 근데 이 밸류 체인이 유지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사줬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어디 거를? 중국 거를. 네네. 근데 중국이 본인이 만드는 것도 있지만 한국의 중간재를 많이 샀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저는 이 좋은 시절은 끝났다고 봅니다. 이제는 이게 바뀔 것 같아요. 이제는 중국이요 소비하기 시작하고요. 네. 미국이요 네. 투자할 것 같습니다. 이 밸류 체인이 완전히 바뀌는 한쪽은 생산하고 한쪽은 소비했다면 이제 한쪽은 소비하고 한쪽은 보다 더 투자를 넓힐 것이다.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는 그 어떤 의미일까요? 제조업을 이끄는 거죠. 네, 메이드 인 USA가 전 세계를 다시 한번 활용할 거다. 근데 그러려면 미국 제품이 퀄리티도 줘야 되고 가격도 중국보다 싸줘야겠죠. 그렇죠. 그게 가능한 시대가 오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 가지죠. 말씀 주셨던 게 핵심인데요. 동일한 제품을 갖고 더 잘 팔리려면 물건이 싸야 돼요. 네. 내가 물건을 싸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렇죠. 또 다른 전법이 있죠. 얘 가격을 높이게 하면 됩니다. 나는 그대로 유지하되 상대방 가격을 높이게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중국의 그런 제품의 가격을 높인다? 그렇게 그렇죠. 이해할까요? 그거를 높이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 큰 국제적인 공조와 더불어서 그린플레이션, 이제는 기후 환경이 중요하다. 네네. 기후 환경 공해를 없애면서 만드는 중국 제품은 불매 운동부터 시작해서 이미 세금부터 시작해서 허들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이 투자를 하려면 어디에 투자할까요? 옛날처럼 굴뚝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그린 환경에 투자하는 메커니즘이 나타날 거다. 네, 그래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똑같은 제품을 판다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물건을 싸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상대방의 물건을 비싸게 만드는 작업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네, 이미 유럽과 미국이 친환경의 협정을 맺고 있고 유럽 내에서도 맺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는지 또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이죠. MZ 세대가 세상의 중심에 섰습니다. 세상의 중심에 쓴다는 것은 두 가지가 꼭 필요한데요. 하나는 쪽수가 많아야 돼요. 근데 전 세계 UN 데이터, 그러니까 인구를 알 수 있는 게 UN에서 발표하는 인구 추계 데이터거든요. 각 국가에서 나오는 추계 데이터를 UN이 합집해서 발표하는데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서 MZ 세대의 연령대가 35%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네요. 가장 많아요. 약간 좀 동남아 쪽 그쪽이 많아서 그런가요? 인도라든지. 맞습니다. 베핀거죠. 너무 감각이 좋으신데요. 네, 근데 거기서 또 기회가 있어요. 예전에는 같은 연령이라도 우리랑 다른 앵글로색슨이라든지 아니면 서양 사람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동남아시아를 비롯해서 중국, 인도 이런 쪽의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의 MZ 세대가 세상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즉 그들이 중심에 선다. 헤게모니가 어디로 가냐는 또 답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단순히 쪽수만 많은 게 아니고요. 얘네들의 구매력도 이제는 이전 세대를 뛰어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MZ 세대를 잡아야지 거기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MZ 세대의 세 가지 속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 속성은 지금 코로나를 벗어나는 가운데 우리 현실에 가장 암울한 게 뭐냐면 다들 뭐 나가서 술 한 잔씩 먹으면 집 어떻게 해야 되냐 부동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양극화의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기회가 많이 없어졌어요. 현실 부정의 인식이
앞으로는 이제는 평생 열심히 일해서 인생을 바꾸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어려우니 재테크를 해야겠다라는 것이 자리를 잡았던 세대고요. MZ세대는. 네네.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현실에 대한 이런 부정적 인식을 또 다른 쪽에서 배설해야 되는데 그런 특징 중에 하나가 저는 투자는 이상적으로 한다. 현실과 다른 미래지향적인 투자를 한다. 그게 최근의 트렌드인 메타버스, NFT. 젊은 세대들이 많이 그쪽에 열광하는 것.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하나 MZ세대의 이 투자의 속성 자체가 이상주의 투자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타주의가 있어요. 그게 네. 뭐냐면 우리 흔히 이런 얘기 하죠. 우리 선배들이 나이도 어린 게 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시대상이 달라요. 나이에 어리고 많고를 떠나서 실제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는 코로나 이후의 기후환경 변화에 대한 두려움, 또 우려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 부분 이 이타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그래서 실제 투자도 불매운동도 이제는 공해 일으키는 거 하지 않는다. 오히려 친환경, 값이 옛날보다 좀 비싸더라도 미래 후손을 대해서 아니면 나의 효용을 위해서 그쪽으로 산다라는 패턴이 완전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것은 그쪽으로 돈이 몰린다는 거죠. 결국 ESG입니다. 네, ESG에 또 다른 기회가 있다는 거. 네네. 그리고 끝으로는 세 번째 특성인데요. 이거는 저희 두물머리에서도 상당 부분 주목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초개인화예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초개인화. 초개인화? 네, 개인화. 개인화를 훨씬 뛰어넘은 초개인화. 이제는 나에게 맞는 맞춤 서비스가 아니면 내가 열광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투자 전략, 나에게 딱 맞는 어떤 서비스가 아니면 willing to pay, 내가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초개인화가 너무나 이 확장성이 많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주목해야 되냐면 초개인화를 하려면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초개인화를 하려면 개인의 그런 속성을 잘 파악을 해야겠죠. 그렇죠. 네네. 역시. 아니. 왜냐면 초개인화를 하려면 네. 개개인을 다 파악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요즘에 21세기 그런 작업들을 흔히 우리가 데이터라 그러고요. 그 데이터가 많아야 돼갖고 빅데이터로 접해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초개인화 이퀄 빅데이터 산업이 뜨는 겁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 많이 갖고 있는 산업의 성장성이 있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MZ세대의 세 가지 속성. 왜 그렇게 보는지 제가 뭐 장표로 말씀드릴 거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넥스트 어셋이에요. 어셋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제가 뭐 큰 부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뭐 많은 부를 이루셨던 분들을 지난 10년 동안 만나면서 공통 분모를 찾았어요. 뭐냐면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이 극히 적습니다. 흔히 뭐 저희 크루들은 이코노미스트들은 워낙 데이터를 많이 보고 실은 리얼 사이클을 많이 보다 보니까 리얼 비즈니스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건 뭐 때문에 안 돼. 그건 아직 뭐 때문에. 그러니까 안 좋은 거를 많이 보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새로운 게 뭔가 오면 일단은 접하고 일단은 투자하고 사후적으로 공부하는 습관을 좀 들여야겠다. 근데 거기서 뭐 투자한다 그래갖고 제가 100% 인생을 걸 만한 돈을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되게 새로운 자산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은 완전히 없어지는 시대가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채권 또 부동산 이게 현재까지 코로나 이후에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했잖아요. 네네. 그 반등의 원인은 뭐고 그 원인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이 세계 계속 가서 갖고 가면 되죠. 제가 볼 때는 그 원동력이 좀 더 희석되고 있어서 원동력이 이제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자산, 즉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가상자산이 상당 부분 각광받을 수 있는 시기가 계속해서 온다. 그런 쪽으로 제가 넥스트 스테이지, 이제는 국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전과 후가 바뀌었는데요. 네네. 이 넥스트 새로운 국면에서 이 투자 포인트에 꼭 네 가지 띵, 레벨이 한 단계 높아지는 넥스트 레벨, 그 다음에 글로벌 밸류 체인이 재편되는 넥스트 체인, 그 다음에 MZ세대가 세상의 중심에 오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끝으로 우리 전통 자산을 뛰어넘는 대체 자산, 그 중에서도 가상화폐, 가상자산이 좀 더 하이라이트 할 수 있는 넥스트 어셋, 이렇게 한 네 가지 띠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보자 하는 말씀 드린 것이죠. 서론이 상당히 거창하네요. 서론이 거의 다예요. 네. 서론이 아니라 서머리네요, 사실. 그쵸. 결론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상당히 이제 그 내용이 어떤 걸로 채워질지 네네. 기대가 됩니다. 네.